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염병 관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감염병 발생의 3대 요인을 정의한다. 감염병 발생의 기본 인자를 설명한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해 설명한다 입니다. 본 챕터에서는 역사와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학습 목표에 준해 중요 내용을 상세 설명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의 발생설입니다. 종교적 시대에는 질병을 종교적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점성설 시대에는 질병이 물리적 환경이나 천체 위치와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장기설 시대에는 나쁜 공기나 공기 중의 유독 물질이 감염병을 전파한다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공기를 정화하거나 소독을 하고자 했던 활동들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접촉 감염설 시대에는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여 질병이 전파된다고 믿었고, 이와 관련된 사례가 이제 근거로 제시되는 부분에 아리스토텔레스 16세기 유럽 역병 사례가 같이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미생물 병인론 시대에서는 현미경이 발명됩니다. 미생물이 질병의 원인임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요. 파스테르나 코우와 같은 학자에 의해서 미생물이 병원체로 인정을 받는 시대입니다. 감염병 발생의 3대 요인입니다. 감염병이 발생하려면 감염원, 감염 경로, 감수성 있는 숙주 세 가지 3대 요인이 필요합니다. 이들 상태와 조건에 따라 유행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감염원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를 의미합니다. 감염 경로는 병원체가 숙주에게 전파되는 경로를 뜻합니다. 감수성 있는 숙주는 침입한 병원체에 대항하여 감염이나 발병을 저지할 수 없는 상태, 즉 병원체에 감염되기 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감수성이라는 단어는 외부 자극이나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의미하고 보건의학적으로는 특정 질병에 더 쉽게 반응하는 성질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유전적, 면역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은 병원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감염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민감도가 높다고 해서 감수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 생활 습관이나 환경 조절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염성 숙주의 면역이 높으면 감염성 질환의 확산이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감염병 유행 조사입니다. 감염병이 얼마나 유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 무엇 때문에 필요할까요? 무엇으로 필요할까요? 무엇 때문에 필요할까요? 감염병 발생 과정 역학적 규명, 원인을 찾는 것과 감염병 유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행 조사가 필요합니다. 유행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과정 자체가 환자 진단 확인, 유행 여부를 확인하고 전파 경로 조사와 같은 이런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감염병 발생의 기본 인자입니다. 기본 인자는 6가지 요소이고 두 번째 학습 목표인데요. 감염이 성립되려면 이 6가지 요소가 연쇄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졌을 때 감염병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고요.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체가 병원소에서 병원체가 탈출, 전파, 새로운 숙주로 침입, 숙주의 감수성과 면역에 의해서 연쇄적인 반응에 의해 감염이 이제 성립되게 됩니다. 각각의 6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원체입니다. 병원체는 감염병의 원인입니다. 바이러스, 세균, 리케차, 진균 등 여러 가지 미생물이 있고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역할을 합니다. 바이러스는 병원체 중 가장 작은 미생물입니다. 살아있는 조직 내에서만 증식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케차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크기의 미생물이고요. 진균은 곰팡이, 효모와 같은 광합성이나 운동성이 없는 생물로 무좀과 같은 그런 피부병을 유발합니다. 기생충은 말라리아, 아메바성 이질과 같은 질병을 중간 숙주에 의해서 전파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감염력과 병원성, 병독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염력은 병원체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니다. 병원체가 숙주 내에서 자리 잡아 증상이나 병적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병원성은 감염된 숙주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병독성은 병원체의 동력이 숙주에게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정도를 뜻합니다. 후유증이나 이런 심한 질병을 일으키는 정도를 능력을 병독성 또는 동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병원소입니다. 병원소는 감염원이 생존하며 다른 숙주로 전파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병원소의 종류로는 인간 병원소, 그리고 동물 병원소, 토양 등이 있습니다. 인간 병원소는 증상 감염자,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로 나누어집니다. 증상 감염자는 임상 증상이 있는 환자를 의미하고, 무증상 감염자는 감염이 성립되었지만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질병을 일으키진 않지만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소는 동물이 감염되었다가 인간에게 전파시키는 경우로 인수공통 감염병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서로 전파되는 감염병을 의미하고,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13종이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토양병원소는 진균류와 파상풍 등의 병원소 역할을 하여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병원체는 호흡계통, 소화계통, 비뇨계통, 기계를 통한 탈출, 개방병소 등을 통해 탈출할 수 있습니다. 각 경로를 통해 다양한 질병들이 전파됩니다. 전파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는 병원체가 새로운 숙주로 옮겨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직접 전파는 병원체가 다른 숙주로 직접 전달을 통해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접촉, 성교, 재채기, 기침과 같은 호흡계통의 전파, 그리고 성병, 인플루엔자, 결핵, 홍역과 같은 수직 감염도 직접 전파의 한 형태입니다. 간접 전파는 간접적으로 무언가가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파 과정에 사람의 손이나 파리, 음식, 매개물과 같이 일단 매개체를 거쳐서 옮겨지는 방식을 간접 전파라고 합니다. 이 간접 전파에는 활성 매개체 전파와 비활성 매개체 전파가 있습니다. 활성 매개체 전파는 모기나 벼룩과 같은 살아있는 매개체가 병원체를 전파하는 방식입니다. 비활성 매개체 전파는 물이나 음식, 공기, 식품, 토양 등의 무생물 매개체가 병원체를 운반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식기나 의복, 서적 등이 있습니다. 공기 전파는 먼지나 비말 핵에 의해서 전파되고, 결핵, 홍역과 같은 질병이 공기를 통해서 전파됩니다. 절지동물 전파입니다. 절지동물 전파에는 기계적 전파와 생물학적 전파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기계적 전파는 매개곤충의 체표나 체내에 병원체가 부착되고 변형 없이 그대로 전파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반면 생물학적 전파는 병원체가 매개곤충 내에서 변화를 겪으면서 무언가가 바뀌어지고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형태에 따라서 증식, 발육 증식, 배설, 경란형 전파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숙주로의 침입 경로, 침입 구별 감염병과 전파체입니다. 주로 소화기, 호흡기, 성기, 피부, 전파, 매개를 통해서 병원체가 침입하게 됩니다. 각각의 경로에 따라 다양한 병원체와 질병이 전파됩니다. 숙주의 감수성과 면역입니다. 숙주의 저항력, 감염, 발병 여부, 숙주의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감수성의 경우에는 특정 병원체에 감염되었을 때 우리 몸이 감염을 막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감염이나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이 높음을 수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높음의 수치를 감수성 지수라는 D 루터로 백분율로 이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재에 두창과 홍역이 95% 그리고 폴리오는 0.1%로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D 루터 백분율은 감수성 지수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정 병원체에 노출된 미감염자가 얼마나 쉽게 감염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릴 가능성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면역입니다. 면역은 우리 몸이 병원체에 대항하여 질병을 예방하거나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면역에는 비특이적 저항력과 특이적 저항력이 있습니다. 비특이적 저항력은 모든 병원체에 대해 일반적으로 저항하는 능력이고, 특이적 저항력은 특정 병원체에 대해 강한 저항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감수성은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 면역은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역의 유형에 대해 살펴봅시다. 선천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면역입니다. 후천 면역은 질병에 한번 걸리거나 예방접종을 통해 형성된 면역을 의미합니다. 항원이 몸에 들어와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고 항체를 형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연 능동 면역은 각종 질병에 걸린 후 자연적으로 생기는 면역으로, 여기에는 대표적인 홍역, 장티푸스, 패스트와 같은 질병에서 무증상 감염 후에 형성되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인공능동 면역은 예방접종을 통해 얻어지는 면역입니다. 항원을 체내에 투입하여 항체를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생균, 사균, 순화독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능동 면역, 예방접종을 통해 얻어지는 면역,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동 면역에 대해 살펴봅시다. 수동 면역은 다른 숙주로부터 형성된 항체를 받아서 면역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면역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만 지속 시간이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로 짧은 것이 특징적입니다. 자연 수동 면역은 태아가 무체에서 태반이나 수유를 통해 항체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인공 수동 면역은 회복기 환자가 면역, 혈청, 감마 글로불린이나 항독소 등의 인공 제제를 그대로 투입받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면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의 장단점을 비교해 두었는데요. 능동 면역의 경우에는 항원에 대항해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형태, 수동은 항체를 그대로 받는 형태. 그래서 이 능동 면역의 경우에는 발효 시간이 길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대신 지속 시간은 이제 길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집니다. 반대로 수동 면역의 경우에는 빠른 반응이 장점이지만 지속 시간이 짧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집단 면역입니다. 집단 면역은 한 인구 집단 중 다수가 특정 감염병에 대한 면역을 가지면 그 인구 집단의 해당 감염병의 발생이나 전파를 억제하는 저항력을 의미합니다. 집단 내 면역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병원체가 전파될 가능성이 줄어들어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천연두는 90에서 95%, 디프테리아는 70%의 정도의 인구가 면역을 가지면 집단 면역이 형성됩니다. 다음은 2017년 11월 23일에 질병관리본부가 작성한 집단 면역의 효과에서 면역력이 없는 집단, 그리고 면역력이 충분한 집단, 면역력이 다소 없는 집단에서의 감염 전파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없는 집단은 왼쪽 하단의 이제 그림인데요. 집단 내 면역력이 없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감염된 사람, 빨간색이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전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감염병이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집단 내 전염병이 급속하게 퍼질 위험이 크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면역력이 다소 있는 집단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하단 그림인데요. 일부 사람들이 초록으로 지금 현재 면역을 가진 상태입니다. 이때 감염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전히 다른 면역 없는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지만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은 전파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병의 확산은 줄어들지만 완벽하게 차단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충분한 집단은 상단 그림입니다. 집단 내 다수가 면역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면역이 없는 회색은 4사람으로 분포가 되어져 있는데요. 감염된 사람이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이 면역을 가지고 있어서 병의 확산이 거의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집단 면역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없었던 4명의 사람 중에 1명만 이제 감염이 되고 3사람은 이제 보호를 받게 된 경우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렇듯 집단 면역은 중요합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 어린이, 노인,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정 수준의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거나 자연적으로 면역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중보건에서 이 집단 면역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백신 접종 등을 통해서 이것을 유지하고 또 질병 확산 방지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감염병 유행 및 유형 조사입니다. 감염병 유행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염병 유행이란 예상보다 많은 사람의 숫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발생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유행 상황을 파악해서 적절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병 유행의 유형에는 형태에 따라서 공동 매개체 유행과 진행성 유행, 연쇄 유행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우선 공동 매개체 유행은 단순 노출, 복수 노출로 또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일단 동일 매개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음식이나 물, 우유와 같은 것들이 이제 오염되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질병을 발생을 하게 되는 유형입니다. 사람들이 같은 원인에 의해서 동시에 감염이 되게 되고 감염원이 제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단순 노출 전파와 복수 노출 전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단순 노출 전파는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많은 사람이 한 번에 감염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중독처럼 한 번의 노출로 많은 사람이 동시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감염은 거의 없고 발생 환자의 수가 일정하고 기간이 짧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복수 노출 전파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염원에 노출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오염된 음식을 계속해서 섭취하거나 오염된 물을 여러 차례 마시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 발생이 수일 간격으로 일어나고 연령, 성별, 직업 등의 차이에 따라서 발생 양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파 유형에 대한 이해는 감염병 발생 시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진행성 유행은 연쇄 유행인데요. 감염균 한 숙주에서 다른 숙주로 연속적으로 전파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감염된 환자가 새로운 환자를 발생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초기에 환자 수가 점점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유행이 진행되면서 감수성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환자의 수가 감소되는 형태이죠. 그래서 집단 면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으로 대두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감염병 유행조사입니다. 감염병이 유행할 때 환자 진단 확인, 발생 시기와 지역적 분포, 인적 사항, 가설을 검토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유행조사를 통해서 역학적 특성을 분석할 수가 있고 예방 대책을 또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 3번째 학습 목표이고요. 가장 중요한 그런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관리 방법은 감염원의 차단과 감염 경로를 차단하고 감수성 보유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이제 꼽아볼 수 있는데요. 국내 상재 감염병의 예방 대책으로는 병원소를 제거하는 것, 감염 경로를 차단하고 숙주 면역을 증강하고 예방되지 못한 환자를 조치해서 감염병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제 본 교재에 이제 수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 내용을 한 슬라이드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요약 정리본입니다. 감염병 발생 주요인자 6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감염원, 매개물, 배출, 전파 방법, 침입로, 취약한 숙주. 이 6가지가 연쇄적으로 발생이 되어지면서 이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느 한 단계를 완벽하게 차단하면 감염 사슬을, 감염 성립을 끊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한 단계를 완벽하게 차단했는가 하는 부분이. 그래서 여러 단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원, 병원체의 경우에는 살처분, 박멸하는 방법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매개물, 병원소의 경우에는 격리, 그리고 검사와 적극적인 치료를 수행하게 됩니다. 취약한 숙주의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예방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병원체의 탈출과 그리고 전파, 침입 관련해서는 손위생이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감염관리 활동을 통해서 차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사항 6가지 감염 사슬 6대 요인, 주요 요인도 잘 파악을 하시면서 각각의 관리 방법들을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외래 감염병은 외국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검역이 필요하고요. 이 검역 감염병에서 각각의 사항들을 정의 내리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역병 시행규칙에서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의 종류와 관련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감염병 최대 잠복 기간에 대해서도 규정에 이제 포함을 하고 있어서 질병에 따라 지정된 기간 동안 검역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질병 감시 체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생 규모를 파악하여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시 체계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배부하는 그런 과정들을 뜻합니다. 수동적 감시와 능동적 감시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수동적 감시 체계는 그 자료가 중앙에 이제 집계되는 그 자료를 분석하고 배부하는 체계를 뜻하고요. 능동적 감시 체계는 움직이고 있는 역동적인 그런 감시 체계로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역사가 아니고 역학조사반입니다. 역학조사반 출동해서 자세한 역학조사 수행하면서 이제 추가 연구가 쭉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염병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법정 감염병 신고 체계는 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쭉 이제 진행을 해서 보건소에 신고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병원성 미생물 신고 체계는 병원에서 검출된 미생물을 보고하는 체계입니다. 병원 기록 감시 체계는 병원 기록을 통해 감염병을 추적하고 표본 인구 체계는 특정 인구를 대상으로 질병 발생을 감시하는 것. 보조 감시 체계는 다양한 감염병 자료를 분석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감염성 질환의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리 부분도 이제 또 좀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감염병 관리 역사입니다. 일제시대 이전에는 백제에서 처음 감염병 기록이 있었습니다. 경도대역, 여역대치. 여기서 이제 경도라는 것은 수도를 의미하고요. 한양, 지금의 서울을 뜻하죠. 대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규모의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도대역은 수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경도 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대규모의 전염병이 발생됐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어떤 종류의 감염병이 유행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여역 대치에서도 여역이 전염병을 의미하고 대치는 치료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노력에 관련된 그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지만 어떤 종류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이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 전염병이나 역병이 퍼졌을 때 기록이고 이제 상세한 어떤 종류의 감염병이었는지는 기록이 남겨지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이제 짚고 넘어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제시대는 총독부가 감염병을 관리했고 광복 이후에는 1948년 보건사회부가 감염병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관리를 진행합니다. 6.25 전쟁 후에 감염병이 또 유행을 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감염병이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69년에 콜레라가 대유행하게 되었고요. 1970년대 이후에는 예방접종이 시작하면서 감염병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천년도는 1960년대 이후 이제 발생하지 않아서 예방접종으로 해서 인류가 처음으로 첫 정복을 한 그런 감염병으로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제1급부터 제4급 감염병, 기생충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등 다양한 유형의 감염병이 포함됩니다. 각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령은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재에서 조금 그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초록색으로 리마크해서 좀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의 정의 2항에서 제1급 감염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급부터 제4급 감염병이 어떤 감염병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좀 필요해서 그 내용과 특징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급 감염병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키워드를 좀 이렇게 푸른색으로 표기를 해 두었는데요. 생물테러 감염, 치명률이 높고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이런 주요 단어들이 제1급 감염병을 설명해주는 중요 키워드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이제 감염병은 에볼라, 두창, 페스트, 탄저, 야토, 보툴리듐과 사스, 메르스,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은 총 17종이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3항에서는 제2급 감염병을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항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2급 감염병을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는 24시간 이내의 신고, 격리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1급과 비교했을 때 1급은 즉시 신고, 그리고 음압 격리, 최고 높은 수준 격리였는데 제2급 감염병은 격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 음압 격리와 같은 그런 단어는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의 신고, 격리 필요한 감염병, 이 두 가지 좀 눈여겨서 키워드를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A형 간염, 백일해, VRS, CRE 같은 이런 감염병이
포함되어집니다. 제3급 감염병은 사항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항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여기는 지금 이제 개정된 내용으로 매독이 4급 감염병에서 상급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매독이 제3급 감염병으로 포함되어지면서 현재 제3급 감염병은 총 27종입니다. 제3급 감염병의 중요 키워드는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이죠. 언제 갑자기 막 이렇게 퍼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격리가 필요하지는 않은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상급 감염병의 특징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등등등과 같은 내용들, 쯔쯔가무시와 같은 지카 바이러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요. 매독도 4급에서 상급으로 변경되었다 하는 부분 같이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4급 감염병 이어서 보면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 감염병 외 유행 여부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그래서 원래는 총 23종이었는데요. 두 번째에 있던 매독이 3급으로 가면서 매독이 삭제되고 지금 현재는 총 22종으로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플루엔자, 그리고 충증, 회충, 편충, 요충, 충증, 기생충과 관련된 충증 질환들이 여기에 감염병이 포함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9항에서 21항까지는 감염병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이 9항에서 21항의 감염병 관련 용어 중에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발췌해서 교재에 수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몇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련 용어의 기생충 감염증은 기생충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감시 대상 감염병은 국제적으로 감시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생물 테러 감염병은 테러 목적으로 병원체, 고위험성 병원체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 생물 테러, 성매개 감염병은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간에 전파되는 감염병이고 의료 관련 감염병은 의료 행위 중에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감염병 환자라고 하면 감염병의 증상을 가지고 또 진단을 받고 확인이 된 사람을 감염병 환자라고 하고요. 감염병 의사 환자는 의심 환자입니다.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아직까지 진단이나 확진 검사를 받지 않은 전 단계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의심된다라는 것은 증상이 지금 발현되고 있어서 의심된다. 의사 환자이죠. 병원체 보유자는 임상적 증상은 없으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증상은 없는 사람, 병원체 보유자를 의미합니다. 감시는 감염병 발생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역학조사는 감염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들입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은 예방접종을 맞은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질병을 의미합니다. 고위험 병원체는 생물 테러나 사고로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병원체를 의미합니다. 관리 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은 기존 감염병과 달리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고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감염병 관련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감염병 발생 감시, 법정 감염병 신고 및 보고 체계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법정 감염병 신고 및 보고 체계는 여기 오른쪽에 나와져 있는 최신판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등등 의료기관의 장, 군대 부대장 등등등 확인기관의 장이 시군구 보건소에 감염병 발생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군구 보건소는 질병관리청 시도보건과에 조회 동시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 조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과 환류 이렇게 받는 형태로 지금 현재 보고가 되어집니다. 표본감시 기관의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을 질병관리청에 직접 신고하는 체계입니다.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져 있는 이제 보고 체계도는 왼쪽에 푸른색 박스로 이제 남겨진 그린 3-1인데요. 이번 2024년도에 공포된 보고 체계를 살펴보면 개정된 시스템이 감염병 발생 시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면 파란색 박스 이전 체계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시군구 보건소에서 시도보건과를 통해 질병관리청으로 보고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즉 시도보건과가 중간에서 정보를 취합해서 질병관리청에 보고하는 단일 보고 경로이었지만 초록색 개정된 체계에서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시도보건과와 질병관리청의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 동시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고 과정이 간소화되고 정보가 질병관리청에 더 빠르게 전달되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염병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고 체계를 간소화하면서 중요 내용을 파악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가 아주 이제 효과적으로 개선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동시 보고 체계를 통해서 정보 전달의 속도를 높였고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판으로 보고 체계를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염병 관리에 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오늘 되세요. 다음 시간에 또 웃으며 만나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